한 달에 한 번 월간의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멘토의 비법 노트를 체크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염불리 촉으로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사님, 사실 5월 증시하면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부채 한도 협상도 난항을 겪기도 했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은 잘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5월 증시는 사실 중간까지는 그게 맞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5월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5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수익률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격언처럼 내려온 건데,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게 완전 반대인 게 S&P 500 지수가 최근 10년 동안 5월에 다 올랐어요. 한 9번 올랐고 한 번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격언에 여러분들이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5월 중순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고, 다만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건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엔터가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로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시총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효과로 좀 급부상을 하면서 5월 중순 이후로는 강세장으로 완전히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우리 쉬는 날 희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네.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또 표결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가 좀 해소된 것도 시장이 우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로는 확실히 좀 완연한 강세장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중순 이후로는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조선주가 적자의 늪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기도 하셨잖아요. 올해 조선주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변환점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조선주의 성적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주가요, 이게 참 주가만 못 올랐지 올라갈 모멘텀들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로 좀 피카 우려도 있었지만 수주도 잘 되고 있었고, 성과는 이제 매주 나오죠. 근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흑자전환 할 거다. 실제 또 흑자전환 했고. 근데 주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안 간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결국에 그런 호재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선택을 받으면 또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좀 3월이나 4월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좀 늦었지만 5월에 조선주가 어쨌든 이제 좀 뒤늦게라도 상승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표적으로 5월달에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 15% 정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주에도 좀 봄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주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아마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박의 수주 가격인데,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매주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당분간 계속해서 조선주 또 이렇게 올랐는데 추격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갈 때 미리 좀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파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실적 자체는 괜찮기는 했지만 주가에 잘 미치지 못했다가 지금 좀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다시 이번에는 저희가 6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6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알아볼 키워드가 왕의 귀환입니다.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 7만전자 회복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의 주가 흐름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왕의 기한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왕은 좀 눌려 있었고, 왕이 없는 가운데 2차 전지나 이제 엔터 같은 산업들이 좀 왕 노릇을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다시 좀 잠자던 이제 왕이 좀 깨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배경은 결국 삼성전자 이제 감산이 좀 시작됐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감산하고 있다 언급을 좀 했고, 이게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켰고, 올해 외국인들이 12조를 샀거든요, 코스피를. 근데 그중에 10조를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도체에 외국인은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PC 쪽에서 수요 증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급사가 두 개에서 하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업황에 좀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건 결국 엔비디아로 인한 그 챗GPT, AI 반도체의 메모리 수요가 좀 많이 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최근에 상승 속도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투탑이 오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AI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좀 오름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반도체주는 좀 웃었다라고 봐야겠지만 우리 지수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을 때 시나리오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요인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 반도체가 뭐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 또 조정은 나올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에 대한 좋은 거를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하반기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좀 회복될 거로 지금 보거든요.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늦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매 회복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ISM 제조업 지수랑,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랑 보통 반도체 주가가 동행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 46,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내일 모레죠. 6월 1일 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반등을 못 해주면 일부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동행 지표죠. ISM 제조업 지수, 또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압력.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냐 줄이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까지 좀 데이터를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한 10에서 15% 정도 이게 감산했다는 뭐 얘기들은 나오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더 상승 탄력을 받을 텐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여름 정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감산 강도가 더해지는지 이 부분까지 한번 앞으로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도 살펴보셔야 되기도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효과도 어떻게 나타날지 체크를 계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가 어려운 게요. 이제 네. 저평가 구간은 이미 다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 편히 사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특히 이제 뭐 아까 조선주도 그렇고 이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아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좀 소외받고 좀 안 좋을 때,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좋아지는 게 좀 보인다면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좀 선점하는 게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주가 안 가거든요. 그때 사봐야.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답답하잖아요. 또 올라가니까. 네. 근데 결국엔 지금 뭐죠?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고, 뒤늦게 또 올라가는 거 추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또 힘들어하시고, 이게 투자,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이런 사이클들은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계속 반복은 되거든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번 사이클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저는 투자는 조금 자제하자. 왜냐하면 저도 계속 여기 와서 반도체를 매달 꾸준히 좀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지금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만약에 주가 흔들리면 굉장히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고, 다만 이제 그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만약에 싸게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맘 편히 들고 가시는 게 낫다. 조정이 나와도 그건 좀 무시하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그냥 좀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평가 구간은 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지난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년까지 잘 보유를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접근하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정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반도체주들 올랐던 이유가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분이었습니다.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까지 쭉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반도체주들 전반으로 견인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1조 달러 클럽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수혜를 볼 만한 기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건 이제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가 A100이란 반도체가 있어요. 이제 요게 굉장히 좀 비싸죠. 한 몇 천만 원 할 겁니다. 근데 챗 GPT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A100이란 이제 반도체에 그 SK 하이닉스의 HBM2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강한 이유가 삼성보다 이 엔비디아 효과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좀 수혜주고 또 그리고 이제 이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후공정 이제 기존의 반도체는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집 한 채죠. 이걸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좀 이 벽렬로 이제 그 해놓은 건데 HBM은 뭐냐면 12층짜리 아파트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칩에 이 D램이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쌓아가지고 그 중간에 엔비디아 칩 여기 GPU 있거든요. 여기에 4개가 이제 골고루 그러니까 4개의 아파트가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근데 이걸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한다 그러는데 그 적층하는 이제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특히 한미반도체는 올해 저점에서 3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고 다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검사 장비 만드는 이오테크닉스, 또 거기 관련된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는 맞는데 지금 주가들이 좀 올랐으니까 나중에 좀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무튼 한국의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 효과를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효과로 더 크게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적층을 하는 기업까지 짚어주셨고 나머지 종목들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한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뭐 정영화 씨 예능 출연도 뭐 금지됐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사실은 접속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사드가 다시 또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때 보복 조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사드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진 사드는.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 좀 다른 점은 그때 이제 2016년 이제 지나서 17년도인데 네. 그때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트럼프랑 좀 싸우곤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랑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교정 엄청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마이크론 것도 안 쓰겠다고 이건 중국 스스로 나서버렸잖아요. 네. 그럼 마이크론 거 안 쓰면 누굴 걸 쓰겠습니까? 방법은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거길 못 쓰면 뭐 아예 IT 산업을 안 하겠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척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다만 불편하겠죠. 뭐 이제 최근에 외교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예능 출연이나 뭐 이런 건 하지만 대대적인 뭐 사드 보복 사태처럼 그게 불거지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한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한국에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보복 사태가 이어진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중국 쪽에 적극적으로 이런 반도체 수출을 할 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정치는 정치지만 요 시장 경제 안에서 서로 또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중국도 한국에 요청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때 사드 리스크처럼 그냥 광범위하게 이런 이제 제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지만 일부 좀 그러니까 단체 관광을 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좀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큼의 어떤 이제 제재는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때 당시만큼의 피해는 없겠지만 약간의 소폭의 피해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또 중국이 또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기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발 훈풍을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이런 것들은 잠시 쉬어가게 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이 사실 이런 이 어떤 한한령 이슈 말고도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예전에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나 후가 정말 중국의 럭셔리 제품으로 잘 팔렸는데 최근에 처한 현실은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는 뭐 로레알 같은 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밑으로는 중국 로컬 업체죠. 뭐 상하이자라든가 중국 자체 회사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요즘에 뭐 워낙 마케팅을 또 잘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이제 좀 선호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사드랑은 크게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알령이 그럼 만약에 풀린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또 화장품이 잘 팔리고 저는 그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이런 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국 뭐 FNF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네. NLB 만드는 그 기업은 뭐 한알령이 그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MLB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옷을 사가지고 매장도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제 어느 하나의 브랜드로 확실히 네. 자리매김했거든요. 아니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OEM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화장품을 고품질의 화장품을 만들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같은 기업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진 어렵고 그 안에서 정말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투자는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만 좀 잘 하신다면 오히려 또 좋은 선택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압축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과 관련해서 뭐 K-뷰티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는 사실 그렇게 성적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OEM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FNF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리가 이제 브랜드로 매김한 만큼 그런 타격이 크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K식품주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국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좀 안전하게 바라볼 만한 중국의 소비주는 없을까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화장품 같은 뭐 고차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국 소비 같은 건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먹는 건 거는 이제 굳이 뭐 애국심 필요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기호식품에 맞게 하는데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사실 별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삼양식품이나 물론 삼양식품은 작년에 좋았다 올해 좀 주가가 안 좋지만 그 오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에서도 계속 고성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저는 좀 중국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오리온의 뭐 초코파이라든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 회사가 대체할 수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제 상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실 코카콜라 아무리 그 약간 비슷한 게 나와도 그냥 코카콜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뭐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지 않고 또 우리 한국의 뭐 이 음식료는 아니지만 엔터가 여전히 잘 나가는 거는 K-팝을 도대체 뭐 누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K-드라마도 대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중국 내에서 뭐 한알령이 있고 또 중국이 또 우리나라 거를 좀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은 대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주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면 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아 근데 이제 엔터주들 주가가 뭐 여기 보시다시피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인데 주식 관점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완전 다르거든요. 좋은 주식은 가격까지 좀 착해야 되는데 지금 엔터주를 싸다고 하신 분은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좀 올라. 네. 그러니까 뒤늦게도 들어가는 거는 또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엔터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업황은 좋게 보지만 지금 좀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업황 자체는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보는 증권사도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착한 주식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이슈는 좀 MSC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편입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진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어떤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MSCI 지수에 이제 FTSE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 지수에는 사실 선진 지수로 들어가 있는데 MSCI 이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좀 안 됐거든요. 사실 이제 사이즈로 보면 원래 들어가야 정상인데 다만 이제 어쨌든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에요 아직은 요 네. 지수에 안에선 신흥국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의 PER이라고 그러죠. 이 PER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진 지수에 올라가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중에서 연기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 많잖아요. 네. 거긴 보통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선진 지수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장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한국 증시 안정성을 높이게 되고 또 이렇게 중장기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건 뭐죠? 원화로 바꿔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환율이 그렇죠. 안정화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창 총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환율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선진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만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MSCI 선진 지수 편입에 가속화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성 시장에 관련 제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경련에서는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에 우리나라가 빠지긴 했었는데 이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되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 1년 동안 관찰을 해요. 만약 6월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이제 진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되겠다. 이제 합격했으면 내년도에 이제 합격 판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6월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년도 6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순서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 등재가 돼야 뭐든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결 조건인데 다만 이제 다음 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6월 8일 날 MSCI에서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이런 거 이제 평가를 해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상 거의 안 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긍정적인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면 6월 22일 날 시장 재분류를 하거든요. 그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1차 관문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건 6월 8일입니다. 거기서 MSCI가 시장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내려줄지 요게 되면 아마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돼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6월 8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이제 6월 달 한 달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연불리의 촉으로 6월 달에는 어떤 섹터 공략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세요. 일단 6월까지는 증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확실성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좀 해소가 됐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텐데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좀 못 오를 때 미리 좀 투자를 하셔야 편하게 수익이 나니까 이제 와서 반도체 너무 또 뒤늦게 좀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은 또 언제든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다만 비중을 줄이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장주에선 저는 좀 개인적으로 IRA 또 수혜가 있는 게 풍력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풍력주들 보시면 좋겠고 AI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이라든가 네. 자율주행도 다 AI 한 형태니까 괜찮고 경기 민감 보통 반도체 가면 또 경기 민감주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조선 상사 업종들 이런 업종들도 한번 민감주니까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